1935년 한 오스트리아 물리학자가 고양이를 죽였습니다. 정확히는 죽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에르빈 슈레딩거가 이 사고 실험을 만든 진짜 이유는 양자역학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양자역학이 부조리하다고 비웃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90년이 지난 지금 그 고양이가 양자역학의 정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그 고양이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1933년 폴 디덱과 함께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죠. 그런 그가 왜 자기 학문을 비웃었을까요? 답은 1935년 여름 두 노인의 편지에 있습니다. 그해 5월 학술지 피지컬 리뷰에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의 EPR 논문이 실립니다. 프린스턴에서 작성된 그 논문 제목은 양자역학의 기술은 완전한가? 세 사람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완전하지 않다. 8월 아인슈타인은 영국으로 망명한 슈레딩거에게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거기엔 이상한 비유가 적혀 있었어요. 불안정한 화약통이 있다. 양자역학은 그 화약통이 폭발과 비폭발의 중첩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슈레딩거는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비유로 변경합니다. 살아있는 고양이로요. 그해 11월 슈레딩거의 논문이 학술지 자연과학의 세회에 연재됩니다. 한 마리의 고양이가 끔찍한 장치와 함께 강철 상자에 갇혀 있다. 상자 안에는 가이거 개수기, 방사성 물질, 청산 가스가 들어있는 유리 플라스크. 1시간 동안 라듐 원자 하나가 붕괴할 확률은 정확히 50%. 상자를 열기 전까지 양자역학의 수식은 이 고양이가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다고 말합니다. 슈레딩거가 원한 반응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양자역학은 틀렸다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옵니다. 같은 시기 코펜하겐의 한 연구소에서 닐스 보어가 새로운 해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 보른과 함께 만든 이른바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1927년 2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오차 솔베이 회의가 열립니다. 주제는 전자와 광자. 이 자리에서 보어와 아인슈타인의 첫 정면 충돌이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외쳤죠.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보어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신이 무엇을 하는지 당신이 결정하지 마시오. 코펜하겐의 결론은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측정하기 전엔 입자의 위치도 속도도 존재라는 말 자체도 의미가 없다. 슈레딩거가 비웃었던 그 부조리를 그들은 그대로 받아 안았습니다. 맞아. 그게 양자역학이야. 이 한마디에 슈레딩거는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비웃은 학문의 교과서 첫 장에 자기 사고 실험이 박힌 그 순간을 그는 평생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22년이 흐릅니다. 1957년 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한 박사 과정 학생이 양자역학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슈에버렛 3세, 26살. 시도 교수는 훗날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만들 그 사람, 존 휠러였습니다. 에버렛은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왜 측정의 순간에만 파동이 갑자기 한 점으로 붕괴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는 누구도 감히 꺼내지 못한 답을 적었습니다. 붕괴는 일어나지 않는다. 측정의 순간 우주가 갈라진다. 고양이가 살아있는 우주와 죽어있는 우주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는 그중 한 가지를 보는 것일 뿐. 그 해 3월 박사학위 논문이 제출됩니다. 원제는 양자역학의 기초에 관하여. 4월 23일 구술시험. 휠러 의장에 바그만, 와일드, 디케가 심사위원으로 앉았습니다. 26살의 그가 이 우주를 무한 갈래로 펼쳐놓은 겁니다. 휠러는 제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를 코펜하겐으로 데려갔습니다. 당대 양자역학의 교황 닐스 보어 앞에 서기 위해서였죠. 1959년 봄 28살의 에버렛은 74살의 보어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보어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며칠을 끌었지만 어떤 진척도 없었습니다. 보어의 측근 레옹 노젠페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 청년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멍청했다. 양자역학의 가장 단순한 것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당대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에게 가장 잔인한 평가가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에버렛 본인도 훗날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지옥이었다. 처음부터 운명이었다. 그날 이후 에버렛은 학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양자역학 논문을 다시는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 무기체계 평가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핵전쟁 시뮬레이션,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우주의 가지를 펼치던 천재가 인류를 통째로 지우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던 겁니다. 1980년 스승 휠러조차 더 이상 제자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론은 형이상학적 짐이 너무 많다. 에버렛은 점점 자신의 몸을 망가뜨려 갔습니다. 줄담배, 알코올, 비만, 새벽까지 술잔을 비우고 한낮까지 잠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7월 19일 신한살 새벽 자택의 침대에서 그는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유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 죄를 쓰레기통에 버려줘. 부인 낸시는 남편의 그 부탁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세계를 발견한 인간의 죄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버려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슬픈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가 숨진 침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19 사라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마크 에버렛. 훗날 인디록 밴드 이스의 보컬이 되는 그 사람이죠. 훗날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을 만진 그 순간이 내가 아버지를 처음으로 만진 순간이었다. 평생 다른 우주만 바라보던 아버지가 같은 우주의 아들에게는 한 번도 닿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14년이 더 흘러 1996년에 에버렛의 딸 엘리자베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있을게요. 다세계의 어딘가에서. 그 뒤 1998년 부인 낸시마저 암으로 떠났고 가족 셋이 차례로 다른 우주로 사라졌습니다. 그 우주는 그가 1957년에 박사 논문에 적어둔 우주였습니다. 에버렛이 사라진 뒤에도 우주는 계속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실험실 안에서는요. 1978년에 휠러가 던진 사고 실험 하나를 보겠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에서 출발한 광자가 거대한 은하의 중력 렌즈를 지나 지금 지구에 도착했다고 해봅시다. 답은 충격적입니다. 수십억 년 전 광자의 경로가 지금 지구에서의 측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른바 지연 선택 실험. 1984년에 실제로 검증됐습니다. 1801년 영국의 토머스 영이 빛으로 처음 시연한 이중 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빛이 두 틈을 통과해 뒤편 스크린에 도달하면 거기엔 줄무늬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1927년 데이비슨과 거머가 전자도 회절한다는 사실을 관측합니다. 그렇다면 전자도 두 틈을 동시에 지나갈까? 1961년 독일 티빙겐의 클라우스 윤손이 직접 실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실험. 1989년 일본 히타치 연구소의 도노무라 아키라. 그는 한 번에 단 하나의 전자만 슬릿으로 쏩니다. 6만 개를 쏘자 완벽한 줄무늬 간섭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전자 한 개가 자기 자신과 간섭한 겁니다. 마치 한 마리 외로운 입자가 두 틈을 동시에 지나간 것처럼. 코펜하겐의 답은 측정되기 전엔 동시에 둘 다 통과한다. 에버렛의 답은 두 우주에서 각각 한쪽씩 통과한다. 그 사이에서 헷갈리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길을 텄습니다. 1932년 헝가리 출신 천재 폰 노이만이 측정 사슬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전자가 검출기에 닿는 순간이 측정인가? 아니면 인간의 눈이 그 결과를 보는 순간인가? 폰 노이만은 답을 내지 않았습니다.
답에 손을 댄 사람은 1961년의 유진 위그너였습니다. 파동을 붕괴시키는 것은 결국 의식이다. 인간이 그것을 보는 그 순간 우주는 한 가지 결과로 결정된다. 정작 위그너 본인이 1987년에 자신의 그 1961년 입장을 조용히 거두어 드렸습니다. 내가 1961년에 쓴 그 주장은 사실 귀류법이었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양자역학이 의식을 증명한다는 가짜뉴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사고 실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1998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맥스 태그마크가 정식으로 논문화한 양자 자살, 양자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면 권총이 발사돼 당신은 죽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면 100번 시도하면 당신은 거의 확실히 죽어요. 그런데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매번 우주가 갈라집니다. 한쪽에선 죽지만 다른 쪽에선 살아남죠. 살아남은 당신만 다음 시도를 의식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당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단, 태그마크 본인이 후일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시도하지 말라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노선. 영국의 로저 펠로즈,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그는 헤머로프와 함께 의식이 뇌미세 속안의 양자 중첩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그란 사소 지하 실험실에서 큰 타격을 입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양자역학의 측정 문제는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2018년 8월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한 편의 논문이 실립니다. 저자는 프라우키거와 레너. 그들은 위그너의 친구 사고 실험을 4명으로 확장합니다. 앨리스의 친구, 밥의 친구. 양자이론은 자기 자신의 사용을 일관되게 기술할 수 없다. 코펜하겐 해석에 89년 만에 던져진 가장 무거운 직격탄이었죠. 그런데 풀리지 않은 채로 고양이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취리 연방공대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무거운 슈레딩거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16마이크로그램의 사파이어 결정한 알. 약 1경계의 원자가 동시에 두 방향으로 진동했습니다. 2024년 12월 구글 양자인공지능팀이 105큐비트짜리 칩 윌로우를 발표했습니다. 이 칩은 단 5분 만에 슈퍼컴퓨터로는 10의 25승년이 걸리는 계산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오스트리아 빈대학교 팀이 7,000개의 나트륨 원자 클러스터를 두 위치에 동시에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시적 양자중첩의 경계가 매년 조금씩 우리 몸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션 캐럴이 정면으로 타세계 해석을 옹호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에버렛이 51세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진 그 이론이 37년 만에 마침내 부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다세계 해석이 정설이 된 건 아닙니다. 유력한 해석 중 하나로 부활했다 정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만약 에버렛이 옳았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우주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 우주에서 휴 에버렛은 51세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80살까지 살아 손녀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주에서 마크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손을 잡아봤을 것이고요. 엘리자베스는 유서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진짜라는 것이 그가 남긴 단 한 편의 논문이 우리에게 던진 마지막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단서 13. 양자얽힘과 벨의 부등식.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들렸던 그 이상한 연결의 이야기. 당신이 닿는 순간 이 우주도 잠듭니다. 잘 자요, 관찰자님.